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40에 인생 로또를 맞은 여성이에요. 사실 인생 로또랄 게 뭐 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내 인생을 순식간에 뒤집을 만큼의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는 거죠. 그러니 최근에 저희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 가히 인생 로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희 부부는 참 독특한 인연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친구 아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부수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만 들으면 늙은 여자가 뭐 하는 짓이냐고 다들 한 소리 하시겠지만 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친구 사이는 맞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행 친구였어요. 어머님과 제가 처음 만난 곳이 비행기 아니었거든요. 당시 저는 8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제 입사까지 중간에 뜨는 기간을 이용해 재충전을 위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후임 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주가량 더 근무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남은 일정이 짧아져 유럽 여행은 포기하게 되었어요. 고작 해야 일주일 남짓 시간을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곳은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관광이 아닌 휴양이 목적이다 보니 일본보다는 동남아, 그 중에서도 태국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번잡한 곳은 싫어서 과거 태국 왕실 사람들의 휴양지였다는 후아인으로 정했어요. 방콕 수완나폰 공항에서 벨트레브를 이용하면 바로 후아인 숙소까지 갈 수 있어서 시간 절약도 되고 좋겠다 싶었거든요. 거기다 조용하고 깨끗한 데다 해안가라서 동남아 분위기 팍팍 풍기는 게 휴양지로는 딱이었어요. 그렇게 오른 방콕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만남이었죠. 어머님도 저도 혼자 여행을 온 상황이라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여행 기간 중에 종종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장거리 일정이 있을 때는 택시비도 반반 나눠서 내고 그랬어요. 나이는 저보다 20살 남짓 많았지만 여행 패턴이나 취향이 비슷해서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편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일정을 맞춰서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우리 큰아들이야, 김민수. 이쪽은 내 여행 친구 장성은 씨. 인사해. 내가 딱 보니까 둘 다 같은 과야. 나이도 비슷하고 연애에 소질 없는 것도 똑같은 게 모르긴 해도 둘이 쿵짝이 아주 잘 맞을걸? 혹시 알아? 이것도 인연이라고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될지. 그럼 나한테 옷 한 벌은 해줘야 하는 거 알지? 어머님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가 결혼식까지 다 끝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미심쩍은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일단 나이요. 어머님이랑 저랑 정확히 2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가 31란 말이죠.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요. 53세, 35짜리 아들이 있다? 그럼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어머님은 멀쩡히 고등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요즘 세상에도 고등학생이 애를 낳으면 온전히 학교를 다니기 힘든데 하물며 30여 년 전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내 찜찜한 표정을 지었더니 어떻게 알아채시고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 내 친아들 아니야. 내가 민수 아빠랑 재혼했거든. 설마 그런 이유로 우리 민수 싫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차이 때문에 모자 관계를 의심했던 건 사실이지만요. 그것뿐이에요. 그래? 그럼 둘이 얘기 좀 잘해봐. 난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까. 좋은 시간 보내. 비록 시어머니 주선으로 만나게 됐지만 남편과 저는 어머님 예상대로 통하는 점이 많았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십몇 년 만난 사이처럼 문자에 전화에 틈날 때마다 만나서 수다도 떨고 데이트를 했어요. 잃어버린 내 영혼의 반쪽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하루 종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제 심경 변화에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사실 제가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건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어요.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제 주위에서 사람들을 떼어내더니 이후에는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더군요. 자기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모 연예인이 그런 일로 26억을 날리고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 기사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과 같거든요. 남자친구의 강압이 심해진 건 제가 교환학생으로 뽑혀 영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 가게 되면서였어요. 네가 교환학생으로 뽑혔다고? 네가? 하, 이제 교환학생도 개나 소나 다 가는구나. 그래서 진짜 가려는 건 아니지? 네 주제 그 대학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내가 장담하건대 네 수준으로는 수업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걸?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일찌감치 정신 차려. 내 영어 실력이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아. 오빠도 알잖아. 물론 원어민만큼은 아니겠지만. 넌 그게 문제야. 영국 가서 비벼보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친구 하나 없는 왕따 주제에 거기 가면 뭐 달라지겠어? 사람들이 너랑 상대나 해주겠냐? 외국 애들한테 호구당할 게 뻔한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 꼬라지도 구질구질해서 누가 너랑 놀아주겠냐고. 주변에서 축하해주는 거 진심인 것 같지? 그 사람들 네가 언제 시궁창에 처박히나 그거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나 되니까 너한테 이런 충고라도 해주는 거라고. 정신 차려 병신아.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도 교환학생 신청을 했다가 떨어져서 더 저를 못살게 굴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어요. 결국 저는 교환학생 신청을 철회하고 한국에 남았어요. 그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일거수일투족을 남자친구한테 문자와 사진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내리는 대로 움직였어요. 문자가 조금만 늦어도 폭언이 쏟아졌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건 다반사였어요. 힘들게 용기를 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협박도 불사했어요. 남자친구 손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이러니 취업 준비는 제대로 됐겠어요. 결국 이력서를 냈던 모든 회사에서 모조리 떨어진 저는 대학에 유급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라도 대학에 적을 두고 있어야 그나마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런 거죠. 반면 남자친구는 그의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 아주 기세등등해졌죠. 저를 무시하는 행동은 전보다 더 심해졌지만 얼마 뒤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여자가 생긴 거죠. 꽤 잘 사는 집 딸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자친구한테 못 보던 명품 가방과 지갑, 명품 구두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랑 사귀면서도 데이트 자금이며 물티슈 하나까지 제 돈으로 쓰던 인간이 그런 고가의 제품을 자기 돈을 주고 샀을 리 없죠. 게다가 전보다 저를 단속하는 전화며 문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다른 타깃이 생겼기 때문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저 몰래 양다리를 걸치던 걸 들키고 말았어요. 주말에 부모님과 아울렛에 갔는데 거기에 남자친구가 웬 여자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쇼핑만 했다면 사촌이라거나 지인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벤치에 앉아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제게 딱 걸린 거라서 발뺌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취업만 했어도 내가 딴 사람한테 눈 돌릴 시간이 있었겠냐? 멍청한 게 취업도 못해서 빌빌대는데 내가 널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해? 탓을 하려거든 멍청한 네 탓을 해. 엄한 사람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지 말고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더니 지가 어떻게 나한테 따질 생각을 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 인간 논리대로라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도 애국자고 희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도 박애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은 아주 약해 빠진 놈이구나. 지 잘못을 온전히 책임지지도 못할 만큼 어리고 형편없는 모질이었어. 그러니 사람 마음을 조종해 거머리처럼 들어붙어 살아가지. 정작 상대에게 의존을 했던 건 내가 아니라 이놈이었구나. 내가 왜 이런 나약해 빠진 놈을 두려워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앞에 서 있는 남자친구가 한없이 가소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수년간 제게 가스라이팅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혀온 거에 대해 고소를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요. 아마 소장이 날아들 때까지도 이 인간은 내가 여전히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법정에서 다시 만난 전 남자친구는 한없이 구질구질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리 당당하게 굴던 인간이 합의금 좀 깎아보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질질 짜는 걸 보니 허탈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재판은 제 승소로 끝이 났고 그동안 전 남자친구한테 갈취당했던 돈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서야 제가 수년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부모님 탓이 아닌데도 말이죠. 부모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제대로 어른스럽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대인관계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듬해 저는 제 전공 분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저의 이런 과거를 아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제 시어머니 뿐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와 단기간에 금방 친해진 것도 서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였거든요. 어머님의 첫 남편도 제 전 남자친구와 비슷한 인간이었으니까요. 민수 아빠랑 같이 산 건 꼴랑 3년이지만 내 인생의 남자는 민수 아빠뿐이야. 민수 아빠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진창이었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더라고. 상간녀 소리까지 들어가며 머리채를 잡힌 채 길바닥에 내던져졌지. 나도 속은 건데 나도 정말 억울한데 사람들 눈에는 그저 남의 남자 뺏은 상간녀일 뿐이더라고. 그런데도 이 인간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알아? 내가 자기 같은 남자를 만난 건 다 내가 멍청해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잘나고 똑똑했으면 자기한테 당했겠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 인간이랑 살면서
하도 세뇌를 당하다 보니 나중에 모든 게 내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니까 수중에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 내가 써서 만든 빚이면 아깝지도 않지. 난 그 인간이랑 살면서 속옷 한 장 사본 적이 없어. 집에서는 남자한테 눈 멀어서 집 나간 못된 딸년이 되어 있고, 사회에서는 남의 남자 빼앗은 간통녀가 되어 있었어. 어디에도 발붙일 데가 없었는데 그때 나를 받아준 사람이 민수 아빠야. 그때 민수 아빠는 차별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3일을 굶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무작정 들어가 밥을 시켜 먹었지. 다 먹고는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갈 데는 있냐고 묻더라. 고개를 저었더니 가게에 딸린 작은 방을 내주는 거야. 나를 뭘 믿고 방까지 내주냐고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니? 꼭 내가 죽을 것 같았대. 어떻게든 살려서 밥값을 받을 테니 그때까지는 버티고 살라더라고. 그렇게 민수 아빠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눈이 맞은 거지 뭐.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나 함께 낯선 여행지를 돌아다니던 어머님은 제게 당신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셨어요. 어머님의 솔직한 고백에 저 역시 지금껏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사이다 보니 다른 집 고부관계랑 다르게 어머님과 제 사이가 각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지애를 느끼게 됐으니까요. 어머님과의 사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친구같이 돈독한 사이였지만 두 시동생들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시동생들은 쌍둥이였는데 어머님 밑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개차반이었어요. 큰 시동생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여차하면 사기 전과로 별 두세 개 다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었죠. 작은 시동생은 잔머리를 너무 굴려요. 제가 보기에 머리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어설픈 수작을 부린다니까요. 제 남편은 그런 동생의 속내를 알면서도 무던히 속아주더라고요. 처음엔 동생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남편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했는데 자기만 남편 상황을 따져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무던히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와중에 새 어머니와 의붓현재랑 함께 살려면 오죽 눈치가 보였겠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제 남편을 예뻐하신다고 해도 친자식들보다 예뻐했겠어요. 물론 평소 어머님 행동을 보면 새엄마라고 다 팥쥐 엄마 같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지만요. 아버님이 하시던 식당을 이어받은 어머님은 특유의 유쾌한 성격과 사업수단으로 아버님이 하시던 때보다 훨씬 번창시켰어요. 언제 가봐도 그 큰 홀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요. 어머님은 일을 할 때면 덩치 큰 장정들보다도 더 힘을 쓰며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여행이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전 남자친구한테 빠져나온 뒤 여행을 다니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것과 비슷했죠. 결혼 후에도 가끔씩 어머님이랑 둘이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솔직히 남편한테 말 못하는 것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가 있어서 편했어요. 속 깊은 남편의 마음 터놓고 지내는 시어머니까지 결혼 생활이 이렇게 편해도 되나 생각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어디 병원에 계세요? 점심을 먹고 막 자리에 복귀했는데 어머님 가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주방에서 쓰러졌다고요. 전화 끊자마자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어머님은 이미 의식을 차린 상태더라고요. 별일이 아닌데 실장이 너한테 전화한 모양이네.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 온 김에 링거나 맞고 갈 거야.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기왕 입원한 김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어머니 벌써 올해 들어 2번이나 쓰러지셨어요. 매번 별거 아니라고 하시지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얘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건강 걱정이니? 나 아직 88에 환갑도 안 된 사람한테 무슨. 병에 걸려 쓰러지고 난 다음에 늦는다고요.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좋은 거고 혹시 뭐라도 나오면 바로 치료하면 되잖아요. 악착같이 돈 버시면서 어머님 위에 그 정도도 못 쓰세요? 돈 아까워 그러시는 거면 저희가 낼게요. 저희 어머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1년에 한두 번 엄청 앓고 지나는 걸 보면 그리 건강 체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쓰러지신 거라서 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누가 보면 네가 내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며느리 눈치 보여서 내가 건강검진 받는다. 됐지? 어머님은 제 닭달에 못 이겨 생애 처음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만 거예요. 네? 내가 췌장암이라고요? 혹시 다른 사람 거랑 결과지가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 난 멀쩡한데? 아픈 데도 없고 밥도 잘 먹고 가끔 소화가 안 되긴 하지만 그거야 가게일로 신경을 쓰니까. 그럼 수술 받아야 되나요? 가게를 오래 비울 수는 없는데 큰일이네. 어머님은 당신 몸 걱정보다도 가게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의 한마디에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수술은 안 하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말은 가망이 없다는 건가요? 수술도 못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어머님과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머릿속이 하얘져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멀쩡하던 어머님이 무너져 내린 건 순식간이었어요. 병명을 몰랐을 때는 식사도 잘 하시고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셨는데 막상 병명을 알고부터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졌거든요. 결국 얼마 안 가 가게에도 정리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집에 혼자 계실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시동생들과 함께 살고 계시긴 하지만 남자들이라 그런가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신경들을 안 써요. 지들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녀도 어머님 모시고 병원 한번 가는 꼴을 못 봤어요. 나이가 어리기라도 하면 말도 안 해요. 둘 다 저랑 동갑이니까요.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남편은 퇴근길에도 본가에 들러 어머님 상태를 보고 오고 주말엔 저와 함께 본가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친자식들이 왜 저러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머님이 직접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생각 끝에 어머님을 입원시키기로 했어요. 저랑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온종일 어머님을 돌볼 수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시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진작 입원시키지 그랬어요. 아이씨, 그동안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알아요? 다른 집들은 시어머니가 아프면 며느리들이 직장이고 뭐고 그만두고 병수발한다는데 형수는 사람이 왜 그래요? 보면 참 이기적이야. 큰도련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기적이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린데 그래요? 며느리니까 직장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수발하라고요? 그럼 친자식인 도련님들은 뭐 하고요? 자기 부모가 아픈데도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나이트 가고 툭하면 스키장에 놀러가면서 자기 엄마 병수발은 남의 집 딸한테 하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 소리냐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세요. 지금 도련님들 행동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요.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요. 나이 먹어서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일 불쌍해지는 게 누군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이씨,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긴. 야, 기집애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네 친구냐? 네 시동생이야. 그럼 말 가려가며 하라고. 그리고 엄마 죽는다고 왜 우리가 불쌍해지냐? 엄마 가게 판 돈도 있고 이 집도 있는데. 나 설마 우리 엄마 유산 탐내고 있는 건 아니지? 야, 씨. 이거 아주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 이봐, 잘 들어. 부모 없는 네 남편 우리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감사한 줄이나 알아. 건방지게 남의 부모 유산까지 탐내지 말란 말이야. 엄마 죽으면 니네한텐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네가 아무리 우리 엄마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워도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알았어? 시동생은 벌써부터 부모 유산 챙길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둘째 시동생은 어떠냐고요? 그놈이 그놈이죠 뭐. 어머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도 어머님 유산 받아서 사업할 생각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 구성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데 정말 욕밖에 안 나왔어요. 저것들이 내 형제라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패버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어요. 그날 시동생과 한판하고 집에 돌아가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불쌍해 죽겠어. 어떻게 친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남인 나도 이렇게 안 됐는데. 어쩜 어머님 배에서 난 자식들이라는 것들이 그러냐고. 솔직히 나 어머님 유산에 아무 욕심 없지만 그래도 그 인간들 손에 들어가는 건 정말 싫어. 차라리 어머님이 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자긴 화도 안 나? 왜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자 남편이 착잡한 표정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성은아, 네가 뭘 걱정하는지 잘 아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걔들 어머니 재산에 손 못 대.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말을 곧이 듣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의붓 형제한테 죽어 사는 남편인데 퍽이나 유산 문제로 쌓일 수 있겠냐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로 어머님 병세에 차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약도 제대로 드시니까 아무래도 집에 혼자 방치됐을 때보다 혈색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대학병원이 워낙 환자가 넘쳐나는 곳이라서 병원 측에서는 자꾸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치료도 불가능하고 수술은 더더욱 안 되는 상황이니 환자 관리만 해주는 요양병원이 저희 어머님한테는 더 잘 맞는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같은 방을 쓰시는 아주머니는 유방암 말기 환자인데 성격이 밝고 상냥한 분이시라서 어머님과 금방 친해지셨어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병실 밖에서 두 분 웃음소리를 자주 들을 정도로 친구 같은 분위기였죠. 병마와 싸우면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두 분이 오래오래 서로 힘을 받으며 병마와 싸워가시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산산이 부서지고 만 거예요. 한동안 상태가 괜찮았던 어머님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셔서 의식 없는 채로 지내게 되신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두 시동생이 병원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처음엔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씨,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형,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형이 어떻게 했길래 가게 정리한 돈이 다 형 계좌로 들어갔냐고. 형수도 알고 있었죠. 우리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 돈이 다 당신들한테 갔냐고. 둘째 형,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명의가 큰형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집값이 올라서 지금 그 집이 얼만 줄이나 알아? 자그마치 10억이야, 10억. 두말할 거 없어. 그냥 양심 있으면 그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줘. 그거 우리 엄마 집이잖아.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두 형제는 그간 병원에 코빼기 한번 안 비추더니 갑자기 나타나 알아듣기 힘든 소리만 짓거려댔어요. 둘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됐는지 나중엔 서로 집 명의 가지고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막내 너 웃긴다. 그 집을 왜 네 명의로 해? 엄마 큰아들인 내가 있는데 당연히 내 명의로 해야지. 작은 형은 엄마 가게 정리한 돈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작은 형이 그동안 사고치고 돈 물어준 게 한두 푼이야? 깽값 물어준 돈만 해도 1억 원 되겠다. 아, 몰라, 씨발. 1억인지 2억인지 나는 잘 모르겠고. 암튼 내 건 내 거야. 그때였어요. 평소 큰소리 한 번 안 내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두 형제를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들 같으니라고. 니들 눈에는 돈만 보이고 사경을 헤매시는 어머니는 안 보이니? 그깟 돈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여도 되는 거냐고. 그래, 내가 말로 한다고 니들이 들어먹을 놈들이 아니지. 한 번만 말할 테니까 똑똑히 들어.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 내 아버지 가게였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내 명의로 바꿔주신 거라고. 니들은 그동안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 있었지. 가게가 누구 거인지는 상관 안 했잖아. 안 그래? 그런다고 그 가게를 형이 갖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내 아버지 재산을 아들인 내가 물려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리고 그 집도 그래.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이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가 벌어서 산 집이라고. 그걸 왜 니들이 탐내냐? 이날 이때까지 내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해. 어차피 니들한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겠지만. 제 남편 말에 두 형제는 씩씩거리며 흥분을 했어요. 욕설을 퍼부으며 말이죠. 그러자 앞 병상에 누워 계시던 환자분이 혀를 차며 그러시는 거예요. 인겁을 두르고 어쩜 저러나 몰라. 내가 그 집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두 아들하고 금순 씨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던데 그간 키워주는 애를 이렇게 갚나? 네? 아주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이라뇨? 며느리도 몰랐어? 에휴, 딱한 사람. 지금까지 혼자 가슴에 품고 살았구만. 그래도 큰아들은 알고 있었지?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순씨 첫 남편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이었다잖아. 유부남인 주제에 총각인 척해선 금순씨랑 살다 본처한테 걸려서 둘이 헤어진 거고. 그랬으면 그걸로 끝냈어야지. 지 죽을 때 돼선 전부인 사이에서 난 쌍둥이 아들을 금순씨한테 맡기곤 사라질 건 또 뭐냐고. 그 집 시아버지가 부처님 가운데 토마 같은 사람이라서 그 애들까지 다 받아주고 자식처럼 키웠다던데 다들 몰랐어? 한마디로 그쪽 둘은 이 집안 사람들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는 가게판 돈 내놔라, 집 내놔라 개소리를 짓거려. 배은망덕하게 시리. 나 자야 되니까 둘 다 나가. 안 그럼 보안 직원 불러서 내쫓을 거야. 아이고, 불쌍한 금순씨. 남의 자식 키워준 덕은 없다더니 그 고생을 하고 남의 자식들 키워준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에휴, 지겨워.
아주머니는 이불을 얼굴까지 푹 덮으셨어요. 이불이 들썩거리는 걸 보니 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느닷없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두 형제는 세상 다 잃은 표정을 하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님은 이틀 뒤 의식을 차리셨고 기력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두 동생들을 찾아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딱 1년이야. 니들이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 말이야. 1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니들 이 집에서 내쫓을 테니까 그때까지 막노동을 하든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니들 살 집 준비해.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 병원에 널씬도 말고. 지금까지 니들 봐주고 산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었는데 니들이 병든 어머니한테 하는 꼴을 보니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걸로 니들과 내 인연도 끝낼 테니까 알아서 니들 살 궁리해. 그 말에 두 형제는 싹싹 빌며 제 남편한테 눈물의 사과를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어머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몇 번의 고비를 넘기시고는 잠이 드신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거든요. 그리고 두 시동생은 끝까지 진상짓을 하다가 결국 1년도 못 채우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 문서를 훔쳐서 사금융에 대출을 받으려다 걸려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 친부랑 아주 똑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그나마 있던 기회마저 놓친 셈이었죠.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로또는 뭐냐고요? 그 로또는 바로 우리 아기예요. 어머님 첫 기일을 맞아 제사를 준비하다가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애가 들어선 게 아니냐고 하셔서 테스터를 사다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빨간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시험관 수술을 염두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기쁨은 더더욱 컸어요. 어머님 기일에 알게 된 임신이라 그런지 왠지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를 위해 힘써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염원하던 아이도 생기고 잔뜩 오른 집값 덕분에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게 인생 로또가 아니고 뭐겠어요. 앞으로는 양손 가득 거머쥔 이 행운을 행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